219년 1월 한중 땅이었습니다. 정군산이라 불리는 험준한 산성에서 긴박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직접 임명한 정서장군 하우연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친족이자 백전노장인 그였습니다. 그런데 인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충이었습니다. 당시 황충은 유비 휘하의 한 장수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그는 관우, 장비, 마초, 조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후장군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 영광도 잠시 이듬해 220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우리는 황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백발이 성성한 노장, 백발백중의 활솜씨, 관우의 투구를 정확히 맞추는 명궁, 75세의 나이에도 전장을 누빈 노익장.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황충은 정말 그렇게 늙었을까요? 활을 그렇게 잘 쏘았을까요?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정사 삼국지의 기록을 통해 황충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연희가 만들어낸 이미지와 실제 역사 사이의 간극을 메워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한 말기, 중원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 후 천하는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각지의 군벌들이 할거하며 영토를 다투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이 혼란기에 세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조조, 남쪽의 손권, 그리고 서쪽으로 밀려난 유비였습니다. 조조는 196년 헌제를 맞아들인 후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했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장악한 것입니다. 208년 적벽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여전히 천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오랜 세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공손찬 밑에 있다가 도겸에게로, 또 여포에게 쫓겨 조조에게 의탁했습니다. 관도대전 전후 유표에게로 갔다가 적벽대전 후에야 형주 남부 사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14년 유비는 마침내 익주를 손에 넣었습니다. 유장을 몰아내고 서촉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유비에게는 근거지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중이었습니다. 한중은 익주의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차지하지 못하면 익주는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중은 조조가 215년에 이미 점령한 땅이었습니다. 조조는 장로를 항복시키고 이곳에 하후연을 주둔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력한 조조군이 지키는 요새를 공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유비는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218년 유비는 한중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황충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황충은 형주 남양군 출신이었습니다. 자는 한승이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후한 말 형주목 유표 밑에서 벼슬을 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유표는 황충을 중랑장으로 삼았습니다. 중랑장은 결코 낮은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였습니다. 이 직책을 맡으려면 상당한 능력이나 전공이 있어야 했습니다. 황충은 유표의 조카 유반과 함께 유연이라는 지역을 수비했습니다. 이것이 대략 200년 전후의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8년 유표가 죽고 조조가 형주를 점령하면서 황충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조조는 황충을 임시로 비장군 대행직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장사태수 한연 휘하에 배속시켰습니다. 황충은 새로운 주인을 섬기며 장사 지역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에게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패한 후 유비가 형주 남부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장사군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때 황충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정사 기록은 간단합니다. 유비가 남쪽으로 여러 군을 평정하자 황충이 마침내 몸을 맡기기로 하고는 그를 수행해 촉으로 들어갔다. 황충은 유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유비를 따라 익주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황충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이 과정을 매우 극적으로 그렸습니다. 관우가 장사를 공략하러 왔을 때 황충과 100합 넘게 싸웠다고 합니다. 황충의 말이 부상을 입어 낙마하자 관우가 말을 바꿔 타라며 보내줬다고 합니다. 다음 날 황충이 활을 쏘았는데 일부러 관우의 투구만 맞췄다고 합니다. 전날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일로 한연이 황충을 처형하려 하자 위연이 한연을 죽이고 항복했다고 합니다. 매우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설의 창작입니다. 정사에는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관우와 황충이 대결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활로 투구를 맞췄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유비가 형주 남부를 평정할 때 조은과 제갈량이 주로 활약했습니다. 황충은 그 과정에서 조용히 유비 진영에 합류했을 뿐입니다. 왜 소설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아마도 황충이라는 인물을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명국 노장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황충은 그런 극적인 장면 없이도 충분히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것은 익주 공략과 한중 전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214년 유비의 익주 공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유비는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군했습니다. 유장이 지키는 성읍들을 하나씩 공략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충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황충은 늘 앞장서서 적진에 올라 함락시켰고 용맹하고 굳셈이 3군의 으뜸이었다.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늘 앞장서서라는 대목입니다. 황충은 부하들보다 먼저 적진으로 돌격하는 장수였습니다. 지휘관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맹하고 굳셈이 3군의 으뜸이라는 평가도 주목할 만합니다. 유비의 전군 중에서 가장 용맹했다는 뜻입니다. 관우도 장비도 조은도 있는 군대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익주가 평정된 후 황충은 토로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황충은 유비 휘하의 주요 장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18년 유비가 한중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한중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조군이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전투가 예상되었습니다. 유비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양평관을 확보하고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조조군의 한중 방면 사령관은 하우연이었습니다. 하우연은 조조가 거병할 때부터 함께한 친족이자 백전노장이었습니다. 마초를 물리치고 한수를 격파한 명장이었습니다. 그런 하우연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것이 유비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이때 유비 곁에는 뛰어난 모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법정이었습니다. 법정은 익주의 인물로 유비에게 귀순한 후 한중 공략을 적극 건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은 하우연의 약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우연은 용맹하고 과단성이 있었지만 때로 너무 전방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총사령관으로서는 위험한 습관이었습니다. 법정은 유비에게 계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우연의 부장 장압을 집중 공격하여 하우연이 구원에 나서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우연의 병력이 분산될 것이고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219년 1월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비는 정예병 10,000명을 10갈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틈타 장압이 주둔한 광석을 기습했습니다. 동시에 녹각에 불을 질렀습니다. 녹각은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 만든 방어시설이었습니다. 일종의 바리케이드였습니다. 이것에 불이 붙자 장압 진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압은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장압은 본영의 하우연에게 급히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우연은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지휘하던 병력의 절반을 장압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법정이 노린 순간이었습니다. 정군산에서 전황을 지켜보던 법정은 유비에게 보고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우연을 칠 때입니다. 유비는 미리 매복시켜 놓은 부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부대를 이끌고 있던 장수가 바로 황충이었습니다. 황충의 부대는 사방에서
하후연군을 공격했습니다. 여기를 치고 저기를 치며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남은 녹각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과 북 소리는 하늘을 울리고 환성은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하후연은 당황했습니다. 병력은 이미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녹각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적이 덮쳐왔습니다. 하후연은 그래도 직접 나섰습니다. 병사 400명을 이끌고 불탄 녹각을 수리하려 했습니다. 총사령관이 직접 최전방에 나선 것입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황충이 이끄는 부대가 하후연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하후연은 제대로 대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난전 속에서 하후연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사는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한 번 싸움으로 하후연을 참하고 하후연의 군대를 대패시켰다. 하후연의 죽음은 위군에게 치명타였습니다. 한중 방면 사령관이 전사한 것입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장압이 급히 지휘를 맡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황충은 이 공로로 정서장군으로 승진했습니다. 토로장군에서 정서장군으로 2단계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전투에서 황충의 활솜씨가 언급되었습니까? 관우의 투구를 맞춘 장면이 나왔습니까? 백발백중의 명궁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정사가 강조하는 것은 황충의 용맹함이었습니다. 앞장서서 돌격하는 지휘관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사들을 격려하며 이끄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조조는 한중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유비가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니 필시 남의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알았다. 조조는 법정의 계책을 간파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계책을 완벽하게 실행한 황충의 능력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219년 5월 조조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결국 조조는 한중을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유비가 한중을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말 유비는 한중왕에 즉위했습니다. 한중왕이 된 유비는 공신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관우를 전장군으로, 장비를 우장군으로, 마초를 좌장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황충을 후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전장군, 우장군, 좌장군, 후장군. 이것을 사방장군이라 불렀습니다. 한나라 조정에서 가장 높은 장군 직위 중 하나였습니다. 황충이 관우, 장비, 마초와 같은 반열에 선 것입니다. 제갈량은 이 인사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충의 공적은 장비와 마초가 직접 목격한 바이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우는 멀리 떨어져 있어 황충의 활약을 보지 못했습니다. 관우가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유비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관우를 설득하겠다. 제갈량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관우는 실제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관우가 장사태 수황충을 장사의 관직으로 낮춰 부른 것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없다고 하였다. 관우가 왜 이렇게 반발했을까요? 관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우는 유비와 20년 넘게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비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따랐습니다. 조조에게 잠시 있을 때도 다시 유비에게 돌아왔습니다. 장비는 관우와 함께 유비를 따른 의형제였습니다. 마초는 비록 늦게 합류했지만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한나라 복벽을 외치는 유비에게 명분을 더해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유표휘하의 지방 장수였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했다가 다시 유비에게 귀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비 진영에 합류한 지 불과 5, 6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황충은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우연을 참살한 것은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우가 보기에 그것만으로 자신과 동급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감정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관우는 유비 세력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늦게 합류한 장수와 동급으로 대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시라는 사람을 보내 관우를 설득했습니다. 비시는
고사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 고조, 유방도 소하나 조참 같은 옛 신하만 중용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두루 등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우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후장군 직책을 수락한 것입니다. 이 일화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황충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비가 관우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황충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충 본인도 그 평가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황충이 인품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유비가 이렇게까지 밀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진수는 황충을 평가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황충과 조우는 굳세고 사납고 씩씩하고 용맹하여 아울러 발톱과 어금니 같은 신하였다. 발톱과 어금니, 즉 유비의 가장 중요한 무력이었다는 뜻입니다. 진수는 황충을 한 고조, 유방의 관영이나 하후영에 비유했습니다. 최고의 평가였습니다. 촉한의 또 다른 신하 양이도 황충을 극찬했습니다. 장군은 도노하고 웅장하여 적군의 선봉을 부수고 난국을 극복하였으며 공업을 세운 당대의 재강꾼이었다. 도노하다는 것은 인품이 후덕하다는 뜻입니다. 웅장하다는 것은 기상이 크다는 뜻입니다. 황충은 단순히 무예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완성된 사람이었습니다. 220년, 황충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사는 사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연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나이가 몇이었는지도 정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황충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황서였습니다. 하지만 황서는 일찍 죽어 후사가 없었습니다. 황충의 혈통은 그렇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황충이 죽은 후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강우라는 시호였습니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황충에 대한 당대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황충의 이미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소설 삼국연의가 등장한 것은 14세기 무렵이었습니다. 나관중이 쓴 이 소설은 정사 삼국지를 바탕으로 하되 수많은 민간, 전설과 창작을 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인물의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황충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연희는 황충을 완전히 다르게 그렸습니다. 관우와 장사에서 대결하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백발백중의 활솜씨를 부여했습니다. 75세의 백발 노장이라는 설정을 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관우라는 최고의 무장과 대등하게 싸우는 노장,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강한 인물, 활로 관우의 투구를 정확히 맞추는 명궁, 이런 설정은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연희는 더 나아갔습니다. 222년 이릉전투에도 황충을 참전시켰습니다. 소설 속에서 유비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노인이 나서봤자 소용없다. 이 말을 들은 황충이 분개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느냐는 것입니다. 황충은 무리하게 오나라 진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충의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습니다. 유비가 황급히 찾아와 사죄합니다. 황충은 유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천수를 충분히 누렸습니다. 참된 주인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7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매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소설의 창작입니다. 정사에는 황충이 222년 이릉전투에 참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황충은 220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릉전투는 222년에 벌어졌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황충이 75세였다는 기록도 정사에 없습니다. 황충의 나이에 대해서는 정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황충은 실제로 몇 살이었을까요? 이것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첫째, 황충은 200년 전후에 이미 중랑장이었습니다. 중랑장은 1000명 이상을 지휘하는 직책입니다. 이 정도 직책을 맡으려면 상당한 경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30대는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둘째, 정군산 전투가 219년이었습니다. 200년에 30대였다면 219년에는 50대 정도였을 것입니다. 셋째, 관우가 황충을 노병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50대면 노병이라 불릴 만했습니다. 종합해보면 황충은 아마도 조조나 관우와 비슷한 세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조는 155년생, 관우는
160년생 정도로 추정됩니다. 황충도 그 무렵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군산 전투 때 황충은 60대 초중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분명 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75세의 백발노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우연의 나이입니다. 하우연은 조조가 거병할 때부터 함께한 사람입니다. 조조와 비슷한 나이거나 몇 살 아래였을 것입니다. 즉, 하우연도 60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군산 전투는 노장 황충 대 젊은 하우연의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두 노장이 맞붙은 전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황충만 노장으로 기억될까요? 왜 하우연은 그렇게 기억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소설의 힘입니다. 연희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활솜씨는 어떻습니까? 황충이 정말 명궁이었을까요? 정사에는 황충의 활솜씨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하우연을 활로 쏴 죽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한 번 싸움으로 하우연을 참하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참이라는 글자는 목을 베다는 뜻입니다. 근접전에서 칼로 목을 벤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정사가 강조하는 것은 황충의 용맹입니다. 앞장서서 돌격하는 모습입니다. 병사들을 격려하며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그렇다면 관우의 투구를 맞춘 장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허구입니다. 정사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사료에도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연예는 많은 장수들이 활을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은도 활을 쏩니다. 마초도 활을 쏩니다. 관우도 활을 쏩니다. 당시 무장들은 대부분 활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황충만 유독 명궁으로 그려졌습니다. 아마도 캐릭터를 차별화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노장이면서 활을 잘 쏘는 인물. 이것이 황충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정사의 황충과 연희의 황충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정사의 황충은 50대나 60대 초중반의 노장으로 항상 앞장서서 돌격하는 용맹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연희의 황충은 75세의 백발 노인으로 활을 잘 쏘는 명궁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당연히 정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연희의 이미지를 더 많이 기억할까요? 그것은 이야기의 힘 때문입니다. 극적인 장면이 더 강하게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알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연희도 가치 있는 문학 작품입니다. 하지만 역사와 소설을 구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황충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능력의 인정입니다. 황충은 늦게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었습니다. 유비 진영에 합류한 것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이면 새로운 시작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황충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주군을 만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익주 공략에서 항상 선봉에 섰습니다. 정군산에서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관우, 장비, 마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출신도, 나이도, 경력도 불리했지만 능력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출발이 늦었다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황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유비처럼 능력을 알아보는 리더도 필요합니다. 법정처럼 기회를 만들어주는 동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입니다. 황충이 정군산에서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황충이 뛰어난 활솜씨로 하우연을 죽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를 명장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정사가 강조하는 것은 황충의 리더십입니다. 늘 앞장서서 적진에 올라 함락시켰고 용맹하고 굳셈이 삼군의 으뜸이었다. 리더는 부하들보다 먼저 위험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황충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졸들을 격려하여 이끌고 진과 북소리는 하늘을 울리고 환성은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도 리더의 역할입니다. 황충은 부하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기꺼이 따랐습니다. 오늘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구성원들보다 먼저 책임을 지는 리더.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하는 리더. 그런 리더를 사람들은 따릅니다. 셋째,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왜 정사와 연의를 구분해야 할까요? 그것은 진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소설은 재미를 위해 과장하고 창작합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설을 역사로 착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황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황충이 정말 75세였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0대 초중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로서는 노장이었지만 극단적인 노령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황충이 명궁이었다면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사는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접전에서의 용맹을 강조했습니다. 진실을 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황충이 덜 위대해 보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극단적으로 늙지 않았지만 충분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명궁은 아니었지만 용맹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설득력 있습니다. 우리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허구가 아니라 진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황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황충이 죽은 후 축하는 계속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220년 황충이 죽었습니다. 221년 관우에 이어 장비마저 암살당했습니다. 222년 마추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대 장군 중 오직 조음만 남았습니다. 유비의 1세대 장수들이 하나둘 역사에서 퇴장한 것입니다. 222년 이릉전투에서 유비는 참패했습니다. 수많은 장수와 병사를 잃었습니다. 유비 자신도 이듬해 백제성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황충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릉전투의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황충은 익주 공략과 한중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장수였습니다. 그의 경험과 능력이 이릉전투에서 발휘되었다면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황충은 220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짧지만 찬란했던 업적이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황충을 기억합니다. 다만 소설의 이미지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발의 노장, 명궁, 75세 이런 이미지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황충은 조금 달랐습니다. 50대나 60대 초중반의 노장, 활보다는 칼과 용맹으로 싸운 장수, 항상 선봉에 선 리더. 이것이 정사가 전하는 황충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위대할까요? 저는 진짜 황충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신화 속의 영웅은 우리와 너무 멉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인물은 우리와 가깝습니다. 황충도 우리처럼 나이를 먹었고, 우리처럼 한계가 있었고, 우리처럼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 성공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후세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만약 한중을 여행하실 기회가 있다면 정군산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군산은 지금도 섬서성 한중시에 있습니다. 219년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황충이 하후연을 참살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산 위에 오르면 사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왜 이곳이 전략적 요충지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산 아래에는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황충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황충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들도 소설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정사의 기록을 소중히 여깁니다. 황충의 진짜 모습을 연구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소설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사는 소설보다 덜 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진실합니다.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황충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75세의 명궁보다 60대의 용맹한 장수가 더 현실적입니다. 관우의 투구를 맞춘 장면보다 하우연과의 근접전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위대함이 있습니다. 황충은 노익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상징, 늦게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이 황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정사에서도 연희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사의 황충이 더 현실적이고 더 우리와 가깝습니다. 여러분도 황충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출발이 늦어도, 출신이 화려하지 않아도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황충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무명으로 지냈습니다. 유비를 만나서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완벽하게 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황충처럼 능력을 갈고 닦으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앞장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추구하십시오.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짜 실력을 키우십시오. 과장된 평판보다 실제 성과를 만드십시오. 황충은 그렇게 했습니다. 활솜씨가 아니라 용맹으로, 나이가 아니라 능력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래서 그는 18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정사 삼국지에 그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분야에서 황충이 되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황충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이 더 큰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